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중 간 충돌을 걱정하는데 저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충돌이 더 걱정이 됩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일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의 힘을 빼고 남북 교류 협력을 재개하는데 조급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갈등을 더 이상 봉합할 수 없고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재 김빼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공개적 경고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발효된 미국의 오토 원비어법이 국내에서는 총선에 가려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미북 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대북 접근법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칼을 빼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모자란다는 판단에 따라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겁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해당되는데 북한 사람 28명과 중국인 5명을 25억 불 규모의 자금 세탁과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북한의 외국한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의 전직 간부들 그리고 해외 지사원들 이들을 도운 중국인들인데 중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리비아, 태국 같은 나라에 250개 이상의 위장기업과 조선무역은행 비밀 지점을 세워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거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국과 달러로 거래를 하려면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데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 이름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감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수많은 위장 기업을 세워서 몇 단계의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은행을 통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 왔는데 이게 이번에 꼬리가 잡힌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 추적을 해도 북한의 이런 교묘한 불법 금융거래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25억 불 규모의 제재 위반 행위를 모두 찾아내고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의 신병을 미국이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위반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해외 위장 기업까지 이잡듯이 찾아내는 미국의 능력을 보면 그리고 그 의지를 보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엮이지 않으라고 더욱 조심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불법 거래를 통해서 외화를 조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알아낸 북한의 불법 거래 수법과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장 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될 겁니다. 북한이 제3국에 설립 운영하는 위장 기업들이 철퇴를 막고 이들과 거래하다가 문 닫는 은행 한두 개만 나오면 금융기관들을 거쳐야 하는 그런 정상적인 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아직도 남은 수단은 해상에서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을 통한 현금 거래, 물물 교환 방식의 거래,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해킹을 통한 돈벌이 같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하고 석유 제품을 북한에 몰래 파는 행위와 또 이걸 결제해준 국내 금융기관의 제재 위반에 대해서도 우리 검찰은 덮어두고 싶어도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 검찰이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면 핵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게 미국의 계산이겠죠. 협상이 재개될 때 미국의 협상력은 북한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제재를 버틸 여력이 있는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법이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목을 조르겠다는 자세로 나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까지 칼을 빼들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4번이나 했고 5월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후에 그 기자회견에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로 그간 북미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장애물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언제 성과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비핵화보다 더 중요하다. 핵 문제는 미북 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우리는 비핵화에 방해가 되든 말든 남북 관계만 잘 되면 그만이다. 원래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서 제재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남북 교류 협력을 하려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임기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과 한판 붙더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남북 교류 협력 못하면 비핵화고 동맹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다. 대충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문 대통령이 쏜 신호탄에 따라서 통일부는 3월 3일 2020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북한 개별 관광, 남북 철도 연결,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 그리고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야무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0일 통일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으므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5.24 조치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가 틀린 무식한 말입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북한 선박 운항 불허, 남북 교육 중단, 방북 불허, 대북한 신규 투자 불허,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안보리 제재로
대부분 대체가 된 것이지 실효성을 상실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오이사 조치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준수할 특별국제법 형태로 격상하고 확대한 것이 안보리 결의인데, 통일부는 이런 보편적 국제규범이 된 오이사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으니 못 지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선언을 한 셈입니다. 오이사 조치를 폐기해도 같은 조치를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취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죠.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집착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제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교류협력 사업은 관여할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를 받아서 망할 수가 있는데, 통일부는 원비어법과 안보리 결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남북 교류협력 자체를 절대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왕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비핵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교류협력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건데, 교류협력이 우리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북 교류협력이 비핵화에 도움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환상이고 대북 제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핵을 포기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북한을 평화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재를 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은 비핵화하지 않고 버텨도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핵을 악착같이 잘 지키고 있으라는 그런 격려의 의미로 김정은이 받아들일 겁니다. 목이 졸려도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기로 작심한 김정은이 살려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호의에 감동을 받아서 핵을 내려놓기로 마음을 바꾼다는 게 그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셋째는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류협력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과 정면 대결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지원을 해달라는 거지, 안보리에 면제를 받는 그런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 감각에 만족하겠습니까? 뭘 해줄 듯이 요란한 소리만 내고 실제로 큰 도움 되는 게 없으면 또 속였다고 김정은이 오히려 화만 낼 겁니다. 분명한 실익이 있다면 미국과 얼굴 붉히면서라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나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지키고 더 열심히 증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과는 원수처럼 싸우고 김정은에게는 조롱과 능멸을 당할 것이라면 여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볼 때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나라는 이 세상에 미국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잘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 공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민족 공조의 정신을 발휘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대결을 불사하고 제재를 위반해서 화끈하게 지원을 해주거나 미국을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힘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위한답시고 미국과 밤낮 티격태격 싸우는 게 김정은이 볼 때는 눈물겹도록 고맙기는 하겠지만은 미국과 소통하고 설득할 능력이 안 보이면
이용 가치가 없는 문재인 정부와 잘 지내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청와대와 그 통일부가 이런 이치를 잘 모르고 북한을 다루니까 번번이 헛발질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